네, 현존하는 전투기 가운데 가장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다는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가 조금 뒤면 한반도 상공에 출동하게 됩니다. 자, B-52 전략 폭격기와 핵 추진 잠수함이죠. 노스캐롤라이나호에 이어서 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까지 미국이 자랑하는 전략 무기가 총 출동하게 되는 건데요. 그 위력과 한반도 출격의 의미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조한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이창형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문연구위원, 양욱 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요, 이 소개해드린 미국의 전략무기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는 건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재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먼저 F-22 랩터 폭격기입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라고 하는데요. 스텔스,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다는 뜻이죠. 최대 속력은 마하 2.5, 시속으로 치면 3,060km입니다. 우리가 보통 타고 다니는 여객기의 속도가 시속 900km 정도 되니까 여객기보다 3배 이상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전 반경은 2,000km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우리나라에 왔다 간 B-52 폭격기입니다. 하늘의 요새, 폭격기의 제왕이라고 부를 만큼 뛰어난데요. 미국이 보유한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장거리 폭격기입니다. 최고 속도는 957km, 비행거리는 17,000km입니다. 최대로 무장하면 무려 31톤의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제 부산항에 입학한 핵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입니다. 작전 반경은 사실상 무제한이고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과 533mm 어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길이는 133m인데 항속은 시속 46km, 승조원은 130여 명이 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게 될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 함입니다. 축구장 3배 정도 크기고요. 이 전체 크기는 대략 축구장 3개의 규모라고 하고요. 전투기, 헬기 등 90여 대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은 무려 5천여 명이 탈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현재 11척의 항공모함을 갖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대가 한반도로 오는 겁니다. 네, 한 가지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F-22 랩터부터 알아보죠. 잠시 뒤에 이제 12시에 경기도 오산 상공을 비행을 하게 되는데 앞에 보는 수식어들이 참 많습니다. 공중전의 지존, 유일한 슈퍼크루징 기종, 최고가 기종이라는 수식어들이 붙는데 어떤 전투기입니까? 뭐 일단 미국이 내세우는 가장 최신의 전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전투기의 어떤 세대 구분을 하면은 그 제트 전투기 시대로부터는 이제 지금 이제 5세대까지 구분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1세대, 그러니까 4세대까지 전투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F-16이라든가 F-15K 같은 전투기는 4세대 혹은 4.5세대에 해당합니다. 근데 네. 5세대 전투기부터는 뭐냐면 스텔스 능력이 이렇게 포함이 돼서 실제 공중에서 그런 능력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거. 이거를 이제 5세대 전투기라고 그러는데, 네. F-22가 지금 현재 현존하는 실전 배치된 유일한 5세대 전투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보면 스텔스기라는 것이 예전에 보면은 디자인이 굉장히 희한했습니다. F-117이라는 그 스텔스기를 보셨는데 보면은 막 고슴도치처럼 막 이렇게 표면이 이상하게 생기고 했던 게 그게 뭐냐면 당시의 기술로서는 레이더를 난반사시키는 것이 이제 이 컴퓨터 기술이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이 잘 안 돼서 네. 각을 이상하게 줘서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유려한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네. 유려한 설계를 하면서도 레이더를 반사시키는 기술이 충분히 가능해졌습니다. 네. 예전 같은 경우는 이 표면을 스텔스 도료만을 발라서 운용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솔직히 내구성도 많이 떨어지고 이 스텔스 도료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운용 성능도 굉장히 떨어졌는데 이제는 아예 재질 자체를 이러한 그 스텔스 성능이 들어가는 레이더파를 흡수하는 재질을 운용을 해가지고 해서 네. 잘 저걸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장점은 보시면은 이 아래쪽에 보면은 폭탄 안에 내부에 폭탄을 장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외부 침투에 들어갈 때는 이런 연료 탱크 같은 거 장착하지 않고 이 안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네. 레이더가 이렇게 할 때는 얘가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레이더에 네. 잡히지가 않아서 실제 어떻게 나타나냐? 비행기 크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레이더상에는 곤충의 크기 정도로
밖에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레이더가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게 개발을 거의 이제 1980년대 초부터 개발을 시작을 했지만은 실제 초도 비행을 한 것은 1997년에 초도 비행을 했고요. 네. 초도 비행을 하자마자 미국이 너무 놀라서 야, 이거는 너무나 훌륭한 뛰어난 전투이기 때문에 얘는 해외 수출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초도 비행을 하는 1997년부터 해외 수출 금지 법안을 갖다가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이제 경신이 되고요. 2005년에 최초의 실전 배치가 됐는데 네. 실전 배치가 되고 난 그 다음 해에 이제 그 훈련을 나갔는데 12대 랩터 전투기가 일반 전투기 4세대 전투기를 상대로 전투를 해서 12대가 108대를 격추시킵니다. 자신은 격추되는 기록이 없지요. 네. 그래서 거기서 벌써 야, 이 스텔스기라는 것이 미래 항공전을 이끌어가는 핵심이구나. 네. 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했고 네. 이후에 소위 말하는 스텔스기의 그 전설이 세워진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F-22 랩터라는 기종이 북한과의 무력 대치 상황에서 가장 유용한 능력이라면 앞서 말씀하신 그 스텔스 능력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아마 그 평양의 그 김백두일통의 어떤 주요 시설물들을 굉장히 은닉하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겠죠. 이번에 여러 가지 의미 부여가 있습니다. 지금 앞서 설명했습니다만은 뭐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에 배치되다라는 것은 미국 한미가 이제 작전 계획을 좀 바꿨거든요. 네. 여러 가지 5027이라든가 5015를 합쳐서 이른바 알려진 거는 작전계획 5015라고 하는데 선제 타격 개념을 해서 이런 어떤 대응 능력의 초기 단계를 보여준다. 얼마나 신속하게 군비 태세를 갖추고 이런 거를 전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한반도를 비행했었죠. B-52가 이 F-22 랩터와 가장 큰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B-52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전략 폭격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 큰 차이는 뭐냐면 한쪽은 얼만큼 많은 폭탄을 많이 싣고 공중에 네. 채공을 오래 하면서 떨굴 수 있냐. 그거에 네.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이 F-22 같은 경우는 빠른 기간 내에 들어가서 네. 원래 이제 이 F-22의 목적은 폭격이 목적이 아니라 적에 있는 그 항공기들을 전부 제거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F-22가 가진 가장 결정적인 한계는 뭐냐면 핵폭탄을 탑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뭐냐면 미국은 전술핵 폭탄, B-61이라는 전술핵 폭탄을 모든 전투기에서 다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네. F-22 같은 경우에는 내부 무장창이 작다 보니까 원래 폭격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공대공용으로 만들어져서 내부 무장창이 작다 보니까 1000파운드급의 폭탄밖에 못 들어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즈 때문에 B-61과 같은 가장 전형적인 전술핵 폭탄을 사용할 수 없다. 이게 이제 F-22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네. 그 F-22가 소수 정예 스텔스 기종이라면 많이 생산하는 스텔스 기종인 F-35. 우리도 이제 그걸 도입하기로 했는데 네. 이 F-35 경우에는 2000파운드급의 폭탄을 내부에 2발을 장착할 수 있고 그 말인즉슨 B-61과 같은 핵폭탄까지 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F-35부터가 그야말로 전술 핵폭탄을 운영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가 될 예정입니다. 네. F-22가 한반도에 들어올 때마다 그동안 북한이 좀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여왔죠.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F-22 랩터의 저 전투기의 성능, 그다음에 그 전략적 효과가 워낙 뛰어나고 크기 때문에 네. 이것은 바로 북한의 어떤 목표라도, 전략 목표라도 바로 타격이 가능하고 위협할 네. 수 있다는 그런 거죠. 감시할 수 있고 타격할 수 있다는 그런 전체적인 위력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네. 북한으로서는 이런 무기가 한반도에 전개되고 한반도에 이렇게 상공을 비행하는 그 자체에 이미 위압감 또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네. 자, 하늘의 지배자 F-22 랩터는 잠시 뒤면 이제 한반도 상공을 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해상 전력도 좀 알아보죠. 핵추진 잠수함인 노스캐롤라이나호가 배치가 됐고요. 다른 해상 전략들도 배치가 될 예정인데 다음 달에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이 실시되지 네. 않습니까? 키 리졸브 훈련, 독수리 연습 때 미군의 해상 사전 배치 선단 그 MPSS라고 하는데요. 이게 배치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건가요? 예, 일단 이제 MPSS 소속에는 여러 가지 이제 함정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하는 국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물자들을 얼만큼 빨리 이동할 수 있냐가 가장 핵심이 되겠고요.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그 동맹국들의 어떤 지상에 있는 그런 곳에다가 이제 그 저장고를 두고 거기에 이제
탄약이라든가 장비 같은 걸 치장을 해놨는데 네. 이제 그게 불가능하다 보니 이전만큼 이제 미국 국방비를 많이 쓸 수 없고 그다음에 그 국가들의 협조들도 많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네. 이런 그 선단들을 얼만큼 잘 효율적으로 배치해가지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투입하냐 이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게 있어서도 만약에 이렇게 그 전시가 돼서 그 북한의 침공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 이 선단들이 얼만큼 빨리 와서 이 전개할 수 있냐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국방에 있어도 가장 핵심적인 그 기여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5분 대기조 MPSS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 완전 군장을 꾸린 5분 대기조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웬만한 나라 전체의 군사력과도 맞먹는다고요? 꼭 그런 의미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이 네. 한 개 선단, 지금 양욱 위원 설명했지만 사실 이걸 우리는 이제 제3 선단이라고 하는 스쿼드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미국의 해상수송사령부의 해상 사전 배치군이라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오는 것이 제4 아태 지역을 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1선단은 이제 지중해 미국 그 유럽 쪽하고 2선단은 이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라는 이제 전략 요충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네. 담당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얼마나 전쟁의 성패 요소는 후방 물자를 얼마나 빨리 전개하는 것인데 그다음에 이 단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이 전개되는 게 3단계 개념이 있는데 네. 이번에 전략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개 1단계 개념 그리고 2단계 개념 차원에서 이런 후방 지원 물자라든가 이것이 가급적 빨리 이 병사들이 싸우려면 먹고 그 마시고 하는 물뿐만 아니라 실탄이나 탄약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런 거를 지금 말씀하셔서 얼마나 빨리 그 전장 정구에 갖다 주느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그 규모고 이번에 배치된 상시 배치는 아마 일개 연대 규모 정도로 이제 24시간 상시 개념으로 배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시 한반도에 얼마나 빨리 투입되느냐도 관건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속도로 올 수 있는 건가요? 뭐 일단 이 어느 위치에 있냐가 중요한데 사실 네. 이제 MPSS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배치하고 있는 장소가 이렇게 뭐 딱히 딱 이제 뭐 어느 항구에 이렇게 딱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이제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유동적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이 MPSS 이외에도 당장 오키나와에 제3 해병 원정대가 있습니다. 네. 바로 거기서 올 수 있는 그 병력을 생각을 한다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방어 체제는 굉장히 좀 완벽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MPSS뿐만이 아니라 사실 지금 이제 보면은 이번 훈련에 참가를 하는 것이 막서와 같은 이제 그 강습 양육함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보면은 항공모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갑판이 평평한데 거기에 헬기와 그다음에 수직 이착륙기들이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LCAG이라고 그래서 이제 공기부양정들 같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네. 거의 한 2,000여 명에 가까운 해병대의 병력들, 공지 합동부대가 상륙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전력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게 단순히 급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최근에 얘기하는 스텔스 상륙함이라고 얘기하는 뉴올리온스 같은 그런 함정들이 한 2척 정도가 같이 따라붙으면서 네. 그야말로 대규모 선단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배들이 모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번에 한미 연합훈련에 있는 바로 키 리졸브가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키 리졸브라는 것은 이제 과거에 RSOI 훈련이라고 불렸었는데요. 전시가 됐을 때 미군이 이제 한반도에 빨리 전개해서 예를 들어서 전방 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증강되는 것, 이 절차를 한 번씩 쫙 훑어보는 훈련입니다. 네. 보통 한 2주 정도 훈련이 진행이 되고요. 지금 이 과정에서 뭐 MPSS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자산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것은 이번 훈련이야말로 정말 북한의 이러한 그 도발에 대응해서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실전적인 훈련을 한번 해보겠다. 네. 이런 그 각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한미 연합훈련에도 어느 정도 좀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자, 어떻습니까? 어디에 좀 중점을 둘 것으로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속도가 중심일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북한의 위협이 최고조로 달해 있고 핵 위협도 있죠, 미사일 위협도 있지. 그 외에 지금 김정은이가 어제 대통령의 말씀대로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이기 때문에 언제 네. 어떤 도발,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주로 절차를 연습해 왔다면 절차 플러스 속도를 같이 연습하는 그런 훈련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그 군사 훈련 연습은 해마다 그 상황의 작전 기본 계획도 있지만
그 해마다 새로운 상황에 발생된 상황을 중심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무래도 절차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네. 자, 김주환 기자, 앞서서 작게 501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번 연습 키 리졸브 훈련에 적용이 되느냐 여부도 굉장히 관심인데요. 이게 어떤 겁니까? 실제 군 당국은 그것이 지금 말씀처럼 의미가 있다 없다 절대 밝히질 않죠. 그러니까 네. 언론에서 이제 추측하건데 지금 이 박사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북한의 그 전략, 그 한반도 전쟁 개념을 보면은 일주일 안에 부산을 점령한 다음에 주변국이 개입 못하도록 한다. 이른바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작년에 통일 대전에 해 올해도 연장시켜서 그런데 이 의미가 것이 이 우리 작전과 이번 훈련과 관련이 있죠. 네. 북한은 급속도로 한반도를 남한까지 부산까지 어떻게 점령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과거에 뭐 5.7 작전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서 과거에 1.31 작전이라는 것도 대응 체계를 마련해 놓고 있었는데 네. 거기에 맞대응 차원에서 한반도 유사시에 지금 이번에 말씀하셨던 뭐 MPSS라든가 뭐 이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에 빨리 전개를 해서 북한이 유사시에는 그 북한의 의도를 분쇄할 수 있고 평소에는 북한이 이런 이 허황된 꿈을 꾸지 못하도록 하는 대북 억제력 차원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를 보일 경우에 핵사용 승인자를 제거하는 이른바 참수작전도 있는데 이 부분도 이번 연습에 좀 적용을 할까요? 뭐 군사훈련에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을 하죠. 특히 네. 뭐 참수작전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상황. 뭐 저도 야전에서 연대장을 하고 또 실제 부대 훈련을 하면 물론 기본적인 훈련 계획도 있지만 네. 그 새로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새로운 상황도 부여하고 또 수시로 그런 메시지를 또 우리 미절이라고 그러죠. 사퇴의 네. 계획을 부여해서 다양하게 한번 훈련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숙달된 훈련 용어도 장병들 있지만 네. 또 새로 바뀐 이런 지휘관이나 병사들이나 또는 작전 요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그 시나리오 또 상황을 부여해서 훈련하기 때문에 네. 뭐 특정 어떤 상황만을 뭐 염두에 둔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일어날 수 있는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한 번씩 경험해보고 또 실제 네. 상정해보는 그런 훈련이 될 것입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런 가능성도 제기를 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으로 유사시에 이제 이 미군이 증원 전력이 한반도에 신속히 투입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우려도 있던데요. 사실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미군 같은 경우 미 지상군이 거의 이제 50만 명도 유지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굉장히 줄어든 겁니다. 네. 물론 그 이 지상군이라는 건 미군의 현역 부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미군이 그 팔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예비역 부대들도 사실 예비역이나 주방위군도 굉장히 중요한 전력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의 감소가 없다는 점은 뭐 이제 문제가 없지만은 보통 얘기하는 것이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은 미군 69만 명 정도가 와서 증원이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안보는 굳건하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지금 사실상 우리가 지난번에 보면은 미국이 그 2001년부터는 대테러 전쟁을 수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병력을 그쪽에 보냈고요. 심지어는 주한미군에서 많은 부대들이 빠져나가서 그쪽 지역에 투입되는 것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역시 만에 하나 이러한 부대들이 충분히 가용하지 못하는 상황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은 현대전의 특성상 과연 많은 병력이 오는 것 자체가 그게 의미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보면은 그 미국이 그 걸프전, 그러니까 제2차 걸프전, 이라크 침공을 할 때 보면은 네. 거의 한 14만 명도 안 되는 그런 정도의 병력만 갖고 한 국가를 전복을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네. 물론 북한은 그렇게 이라크처럼 만만한 국가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병력이 필요하지만은 대한민국 군 자체도 굉장히 훌륭한 전력을 가지고 있고 네. 주한미군도 지금 이제 순환 배치돼서 와 있고 특히 이제 보면은 이번에 여기서 저는 주목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참수 전력이라고 해서 뭐 미군 특수부대가 한국에 왔다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특수부대들이 순환 배치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단순히 훈련하러 온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주한미군 자료를 보면 로테이셔널을 하고 있다. 로테이셔널 스페셜 오퍼레이션 폴시스. 그러니까 특수부대를 순환 배치하고 있다는 얘기는 최소한의 어떤 그 병력과 능력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끌어낼 수 있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러한 특수부대들의 어떤 그 가치는 어떤 부분이냐면 2001년에 그 아프간에 대해서 미국이 보복을 할 때 보면은 그린벨의 팀 10개 팀이
투입된 지, 그러니까 9.11 테러, 9월 10일에 테러 난 다음에 네. 10월 19일 날 미국 특전부대 2팀이 들어갑니다. 2팀이라고 그래봐야 한 팀이 12명 구성됩니다. 네. 그 팀이 들어갔는데 10개 팀이 이제 그 11월까지 투입이 돼서 11월 초에 카불을 점령해버립니다. 반군을 이끌고. 그만큼 우리가 효율적으로 전력을 운영을 한다면은 네.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중심을 무너뜨릴 수 있는 현대전은 적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능력을 이번에 뭐 작게 501호든 어떤 작게든 간에 그런 걸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다양한 것들이 아마 시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미 연합훈련이 대대적으로 이제 예상이 돼 있는 가운데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뭐 주로 그 사례가 있죠. 2010년도에 천안함 사건 이후에 네. 한미 동맹이 서해로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을 해서 네. 북한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이제 훈련을 시작했을 때 네. 중국은 당시에 해상에서 똥펑 미사일들 발사 훈련을 하면서 네. 조지 워싱턴함이 서해로 나타나게 되면 자기들 미사일 발사 연습의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해 서해로 가지 않고 동해로 훈련 지역을 옮긴 적이 있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은 서해, 우리 황해를 자기들이 내해처럼 생각을 하는 생각이 있죠. 그래서 그쪽에 뭐 한국의 이 군함이 가는 것에 대해 크게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네. 미군이 지휘하는 한미의 이 항공모함이 그것도 작전 반경이 큰 이런 항공모함이 전개한 것에 대해서는 네. 중국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래서 지금 한반도에 이런 전략 무기들이 대규모 이렇게 전개되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안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네. 이렇게 대규모 병력이나 장비가 집결하고 남북이 또 그러다 긴장이 되고 이런 상황을 네. 중국은 우려하고 민감하게 대응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지만 뭐 일본에서 그 둥펑 20일 시험 발사 중국 관영 매체로 공개된다라는 것이 굳이 사드를 견제하기 위한 한정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중국의 동북아 전략이라는 해양 전략에 보면 이른바 A2AD 전략을 해서 일정 개념상으로 해놓고 거기에 상대국 주요 전력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런데 이번에 둥펑 20일 시험 발사하는 거를 여러 차례 공개하는 의도는 지금 태평양을 통해서 MPSS라는 미 해상 순송선단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중국은 가상회적으로 자기들한테 위협이 된다라는 것이죠. 네. 둥펑 21D 같은 경우는 이른바 항공모함만 격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수송 전단도 격퇴할 능력이 있고 사거리는 4,000km.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이 몇 년 전에 백두산 근처에 이 미사일 기지를 전진 배치를 시켰습니다. 이 네. 백두산 근처에 전진 배치시켰다라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부터 미일 동맹을 와해시킨다는 의도가 되거든요. 중국은 일본과 센카쿠 열도 가지고 갈등을 빚지 않습니까? 일본 열도에서 센카쿠 문제의 격화 시에 일본 수송전단이 하면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이 됐고요. 네.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번에 MPSC식으로 해서면은 이 중국으로서는 대응을 할 수 있죠. 이것이 이제 이른바 역강압 전략이라는 군사 용어가 있습니다. 중국이 네. 그런 행태를 지금 사실상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사드 얘기가 나와서 사드 관련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국내 여론이 지금 사실 사드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인데 사드 배치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서요. 미군 측이 설명하는 것과 우리 국방부가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왜 그런 건가요? 저는 그것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이 미군의 그 방공 포병 운용 교본을 보고 있으면은 네. 거기에 그 유해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유해라고 하는 것이 장비에 유해한 것이 있을 것이고요. 네. 사람에 유해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공기 같은 것들은 이착륙 시가 가장 취약한데 네. 이런데 예를 들어서 항공기에 전자파가 간다. 우리가 비행기를 여객기를 탑승을 해도 이착륙할 때는 이 휴대폰을 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정도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비행 금지 구역을 정해서 여기를 못 지나가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원래 전파 자체가 사실은 강력하긴 합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그 평방미터당 그 1kW 이상의 그 전력 밀도가 생기면은 네. 사람의 피부가 타들어가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지점은 다가가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지점을 이 앞으로 방사되는 곳으로부터 100m 정도를 그 지점으로 잡은 것입니다. 근데 그 네. 지점이 지나고 나면은 그 예를 들어서 한 그 평방미터당 10W 정도로 떨어집니다. 근데 네. 그렇게 되면은 사람에게 인체에 가는 피해는 뭐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우리 국내에서도 그 전기 안전 기준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솔직히 좀 오해가 생기지 않았나. 특히 이제 일부 정치인들이 이걸 옮기는 과정에서 3.6km 그러니까 항공기 안전 구역이라는 이 부분을 인체 유해한 것으로 좀 확대 해석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 논란을 좀 점화시킨 부분이 있다.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전자파의 유해성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네. 분명히 그 전자파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있으나 그러나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뭐 3.6km 내에 지점에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심하게 확대 해석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부에서도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정부가 아직 검토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예상 지역이 연일 지금 각 언론에서 다르게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왜 네. 그런 걸까요? 일단 마찬가지대로 이것이 미국 정부에서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고도의 전략 무기 체계가 되겠죠. 방어 네. 체계가 되겠는데 결국은 보안 요소가 크겠죠. 사실 이거에 관한 뭐 설계도라든가 운영 매뉴얼이 전면적으로 공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뭐 인터넷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논쟁의 근거는 그겁니다. 본인이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져서 코끼리는 어떻게 생겼다는 논쟁으로 작은 인터넷에 자료가 공개된 걸 가지고 마치 사드의 모든 것이 이 유해함이 드러났다라는 측면을 부각하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번 논란의 핵심은 어떤 정부가 하는 일에 좀 불신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냐라는 측면인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유해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드 도입의 필요성은 좀 큰 틀에서 봐서 이런 부분도 설령 특정 지역에 배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하고 해야 한다라는 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모든 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 모든 장비나 무게는 다 그게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 반경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뭐 박격포나 무슨 뭐 야포도 그 후폭풍이라고 해서 쏘고 나면 뒤에 여기 불이 나오는 네. 화력이 그런 것을 인력을 인원이나 장비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적정 구역의 통제선을 정하거든요. 네. 이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레이더나 다양한 화기도 다 그런 위험 반경 내에 울타리를 치고 사전에 안전 조치를 다 하죠. 그래서 아까 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네. 한미 공동 실무단이 이런 문제를 잘 이제 협의를 해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정부하고 또 해당되는 설치 예정인 그런 설치할 수 있는 지자체 이런 것들과도 잘 협의를 해서 헤쳐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네. 한 말씀만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기존에 우리 군은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내보내는 전자파가 사드 레이더하고는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안전거리를 거의 500m 정도로 잡아놓을 정도입니다. 사드는 100m로 잡아놓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페이트리어트 미사일에 쓰는 이제 MPQ 아마 53이었나 그 레이더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50m 좀 더 길게 잡아놓습니다. 안전거리를. 근데 네. 유독 사드만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사드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한 논거로만 활용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 정말 그 어떤 주민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네. 좀 다분히 너무나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요. 물론 효용성과 안정성이 가장 중요할 테지만 외교적인 부분까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배치 요건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 설치 기본 도입하게 된 배경 이 자체가 북한의 위협이거든요. 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 날 것인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 체계로서는 북한이 앞으로 고조시켜 나갈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어떻게 가장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외교적인 중국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걸 하다 보면은 무슨 일이든 간에 찬성과 반대가 있고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측면에서 외교적으로 또는 우리 국내적으로 이런 긍정적인 요소를 또는 우리 필요성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면서 부정적 요소나 또는 이런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해 나가고 해서 네. 설치해 나가는 그리고 국가 안보를 지키는 최종 목적은 그쪽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잘 추진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나온 얘기죠. 38로스에 따르면은 북한이 지금도 사전 징후 없이 추가로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자, 북한의 지금 도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그 38로스 보도를 보면은 북한이 지난 1월 6일 날 4차 핵실험을 했을 때 이미 갱도를 여러 곳으로 이미 파놨고요. 네. 파놨고, 그 다음에 이번 눈이 거치면서 이제 이번 위성에 찍히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2,000m의 고산지대에서 지하 수백 미터 판다는 거는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파지는 않겠죠. 이미 팔 때를 여러 가지. 왜냐하면 지하 핵실험 자체가 한 번 실험한 곳은 다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굉장히 갱도를 많이 팠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했고, 최근에 김정은 발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핵은 아니지만은 미사일 관련해서 앞으로도 계속 쏘아 올리겠다. 그런데 핵과 미사일은 결국은 한 세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위협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지금 이런 군사적인 움직임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그 경제 제재 논의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중국입니다. 그런데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이 굉장히 민감한 반응도 보이고 있고요. 만약에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트집 잡아서 경제적인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네. 그거를 연계시켜서 무슨 결정을 완전히 달리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엊그제 7월 12일 날 중국의 환시오 서바오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네. 중국의 인민들의 82%가 대북 제재에 지지를 표명하는 그런 기사를 실었어요. 네. 또 81%의 중국 인민들이 북한의 핵에 대해서 위협을 느낀다. 이런 그 보도를 통계자료를 싣고 있다는 거죠. 그건 네. 뭐냐면 이 한국시보의 그 특성상 정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 자꾸 실는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네. 대북 제재 해야 된다는 그런 북한에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최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중국이 북한 제재에 대해서 융단 폭격식이 아니라 정밀 타격식으로 가야 된다. 이런 용어를 외교가 했단 말이죠. 그게 네. 무슨 말? 융단 폭격식은 북한 주민 전체에게 식량이나 유류를 다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북한 전체가 굶어 죽게 만드는 이런 게 아니라 네.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그걸 타겟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추진하는 지도 세력을 타겟으로 해야 된다. 이런 목표가 방향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건 뭐냐 하면 그 사드 하나 때문에 이 전체를 다 국면을 이렇게 반대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네. 중국도 지금 상당한 정책적인 고민을 하면서 한반도에서 정책을 중국은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네. 우리처럼 바로 NSC 정책 이렇게 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 결정 기간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조금 우리의 지금 노력을 계속 외교적 노력을 하면서 중국이 좀 더 한반도 문제에서 좀 더 북한 핵 문제와 이런 문제에서 좀 더 긍정적인 네. 우리 우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우리가 채널을 유지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배치의 의미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